네, 존경하는 우리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지만 총리님, 그 영빈관 예산 문제 진짜 신문 보고 알으셨습니까? 제가 그런 그 문제에 대한 모든 예산의 항목을 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총리님의 잘못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님이 그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신문을 보고 알게 하는 국무총리실의 관리 시스템, 정무 시스템,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논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복합 위기 속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외교 문제는 저는 대미 불협화음 문제라든지 일본에 대한 과중한 관계 개선 의지라든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무대응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바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과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외교 통일 안보에 있어서의 거시 전략이 무엇입니까? 네, 크게 한 4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큰 비전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원칙을 가지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그런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자 하는 것이 큰 비전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봤을 때 최근에 우리의 외교 여건은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공급망의 교란이라든지 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도전이 우리 외교에 있어서 큰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우리와 가장 그 미래를 향해서 같이 세계에 기여해야 하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 철저히 그렇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넷째로는 우리와 국익을 나누고 있는 그런 많은 나라들과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우리의 국익 외교 또 상호 존중 외교를 취해 나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요약하면 글로벌 중추국가론이네요. 하나의 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중추국가론에 주요하게 글로벌 전략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 내에서 지역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사실상은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세 가지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통상교섭 본부장도 하셨고 경제부총리도 하셨고 주미대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미 FTA가 체결될 때에는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IRA 관련해 가지고 IRA가 한미 FTA 조항에서 제2.2조 내국민 대우 규정을 위반한 사실 아시죠? 네, 저희가 판단해도 그건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FTA 조항에는 위반을 할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그 협의 컨설테이션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 분과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자동차 분과 같은 데서 미국하고 자동차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그것은 이번에
전기 자동차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타 많은 그런 분야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한미 간의 그런 문제는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일종의 장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조항에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위반을 했을 때에는 이게 2.2조 위반이라고 하는 서면 통보권이 있습니다. 미국에 서면 통보를 하는 거죠. 위반이냐. 그러면 미국은 서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0일 이내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80일 이내에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것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심리 패널을 설치하고 거기에 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서면 통보권 행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서면 통보권을 행사하기 전에 양자 간의 협의에 지금 들어간 단계이기 때문에 그 양자 간의 협의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IR법 할 때 그러면 미국이 우리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 그거는 통보 여부하고는 상관없고요. 일단 지금 이런 문제가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위반되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하고 그런 지금 컨설테이션을 하고 있는 와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통보권 행사를 하고 80일 이내에 같이 합의를 해서 그 시간을 줄이는 것이 더욱더 국가 전략에 국익에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협의를 한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이 된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그 한미 간의 그러한 그 채널을 통해서 문제를 좀 진전시키도록 노력을 해보는 것이 우선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RA는 룰이죠. 법이죠. 법이죠. 네. 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한미 FTA라고 하는 양자 간의 법이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익을 추구하는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협의를 먼저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그 지금 말씀하신 법에 따라서 그런 컨설테이션 바디를 만드는 것도 아마 그 단계로 가면은 협의하는 것은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전이라도 우리가 미치게 요구를 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그러한 과정을 좀 당기는 것이 저희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 의원들께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IRA법의 대응, 지금껏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거는 그 법안의 확정 단계에서는 너무나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전적 조치를 하기는 저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 전에 BBB라는 법안에 이 자동차 관련 규정이 있었을 때 여러 번 관계 장관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미국의 주미대사를 포함한 25개국의 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워닝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만 확정이 된 다음에는 바로 그 다음 날 우리 통상개수본부장이 아마 USTR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뭔가 좀 한미 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즉각 아마 알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자신을 포함해서 또 다른 채널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그 미국 백악관의 NSC 쪽에 연락이 돼서 NSC 쪽에서도 이 문제를 NSC에서 좀 다루겠다라는 그런 그 확언을 저는 받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결과가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정말 여야 합의로 이런 결의안도 만들어 주셨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등에 업고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걸 대처할 만한 시스템과 기구와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상시에는 이를 국무총실 산하에 신설된 신흥안보위원회에서 맡기되 위기징후 포착 시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즉각 개입해서 챙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IRL을 비롯해 가지고 글로벌 공무원 구축 등 이러한 중요한 무역 통상 이슈를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지금 지난번에 하와이에서 하셨던 우리나라의 안보실장과 미국의 제이크 설리반 NSC 그 안보 보좌관과 하와이에서 안보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고, 이 문제를 NSC 쪽에서 돕겠다 하는 발언을 확약을 얻어냈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지금 한미 간의 컨설테이션이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인 한덕수 총리님을 임명한 이유는 이러한 국제적인 경제 통상 외교 문제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라고 임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실에서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총리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NSC가 이 문제를 태클하는 것을 총리실 쪽에서는 저의 총리로서의 직위 또 제가 가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금 돕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신흥안보위원회 설치되었습니까? 안보위원회까지는 아직은 구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NSC에 경제안보 비서관이 아마 임명이 돼 있고 벌써 미국과 한 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 칩4 관련된 법, 이 법안에 대한 주무 담당 부처는 외교부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입니까? 저는 그거는 통상교섭본부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죠. 산업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2일자 중앙일보 보면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이 업무 영역에 대한 다툼 문제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그럼 허위로 작성됐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진 못했습니다만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IR법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걸 한번 봐주십시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서 10년간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을 증설하거나 공장을 신고 건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삼성과 그리고 그 외의 기업이 중국에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지 지금 표를 보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은 중국 시안에 공장을 29조 원을 투자를 해서 순이익 1조 1,904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중국 수저우에 D램 공장을 신설해서 14조 원을 투자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IRL법에 의해 가지고 상황이 되면은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지금 중국 보조금을 전혀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우선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직면하고 있는 이런 통상, 안보, 산업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굉장히 디테일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글쎄요. 정님 이게 그렇게 제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결과는 장담을 못하면서도 이렇게 챙겨주시는 그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결국 반도체법에 의한 이제 우리 반도체 산업이 받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그 관련되는 기업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지금 중국 공장을 얘기하셨지만 이 반도체법에 의해서 미국의 투자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예를 들면 10년 동안
중국 같은 데 투자를 못한다. 뭐 정확히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중국인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 지금 공장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영향으로 봐서는 그러한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이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그런 그 국가에 대해서 허용이 될 거냐 하는 것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은 거기서 이야기하는 소위 리거시 산업,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의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지장을 없이 좀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우선은 우리의 노력이 지금 전력 투구되고 있다. 맞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BBB법, 소프트웨어 IR법, 그다음에 반도체 과학법, 치프 동맹 이 자체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산업은 첨단 장비들 지속해서 교체하지 않으면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은 저급한 반도체를 생산하게 돼서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이 법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중국 투자한 것들이 완전히 무용지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중국 반도체 공장 문 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대중국 그 수출 부분들에 있어서 80% 이상 흑자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미 외교와 대중국 외교 여기에 대한 우리 국익 관점에 있어서의 전략을 제대로 세워놓고 대처하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국익을 위한 전략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넘기 어려운 장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벽도 없도록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잘해라. 그러시면 제가 그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아니 비비법을 이해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지난 21년 10월 달에 25개 대사가 우리나라 포함해 가지고 서한을 보내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BBB. 문재인 정부 때 했는데 그걸 손 놓고 있다가 8월 달에 돼서야 급하게 지금 대응을 허겁지겁하고 있는 겁니다.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뭘 했는지. BBB를 계속 여러 가지 정책을 했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님 계실 때 한 일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국정이라는 게 결국 국정이라는 거는 축적의 산물 아닙니까? 정권과 정권이 끊어질 수도 없는 거고 더구나 외교는 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쪽을 우리 의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최고의 전략은 지금 리거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더 점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허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네덜란드의 ASML이나 이런 데 미국 정부가 상무성의 리스트에 넣기만 하면은 전 세계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선은 이 문제는 리거시 쪽의 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우선 프라이어리티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또 상황이라는 건 항상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좋은 쪽으로 바뀌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봐주시죠.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규모입니다. 현대차가 13조 3천억 원, 삼성전자가 21조, LG 등 한 17조, 도합 한 71조를 제가 봐서는 2025년 정도 이하까지 투자를 할 텐데요. 이렇게 투자를 하는 약속을 했는데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현대차 회장 어깨를 두드리면서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온 거는 IRA법이었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본은 선제적 대응을 해서 BBB법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독소 조항들 다 삭제를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건 팩트입니다. 조면친 의원이 상원 의원 구조가 50대 50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면친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강력 반대를 해가지고 조항을 삭제를 했는데 두 가지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유니언 메이드 카라고 하는 조항,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기업의 차량을 우대하는 조항들을 뺐습니다.
또 하나는 미주에서 20만 대 이상 차를 판 기업에 대한 제재 조항, 이것도 뺐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뺀 상황 속에서 지원 정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도요타는 각종 다양한 후원금을 공략하고 관련된 상원을 찾아가 가지고 의원 로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우리는 그간의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더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지금 의원님께서 미리 소위 선의의 로비를 해가지고 잘 모든 장애물을 다 치웠다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도요타는 20만 대를 팔 차를 팔고 있지 않습니다. 도요타가 지금 팔고 있는 것은 아마 굉장히 낮은 숫자일 거예요. 아마 몇만 대 넘어섰습니다. 아닙니다. 도요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GM 넘어선 거는 GM이고 미국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20만 대 스레시홀드를 없앤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도한 자료를 읽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사실이 아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 기업은 지금 소위 표정 관리하고 있다.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일본, 구라파, 한국이 같이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하면서 조율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일본이 완벽하게 했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사실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팩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일본 군력 외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양금덕 할머니의 손편지 박진 장관에게 보낸 겁니다. 보셨죠? 네,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죠? 돈 때문이라면 진작 포기했죠. 나는 일본에서 사죄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도 몇 년째입니까? 우리 정부 무슨 말 한마디 못하고 있지요. 왜? 무엇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합니까?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글로벌 전략하에서 생각지도 않은데 우리는 대일본 관계 개선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북한의 핵에 대한 그 위협을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저는 무슨 구조적인 무슨 동맹이다 이건 아니지만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그러한 좀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이 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또 우리의 유엔 사령부라는 것에 대한 그 지원하는 그러한 그 기지들이 전부 다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북한에 대한 안보를 위해서도 한미일 간에 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필요하다. 이것은 하나의 목적이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을 어렵게 하는 우리 과거사,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알고 더구나 이런 우리 할머님께서 이렇게 쓰신 것과 같은 그 문제를 저희가 또 왜 모르겠습니까? 총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하나의 합일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합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확인을 해드리거나 확증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뭔가 그런 쪽에 하나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대통령의 페이스북에는 한일회담 한다고 공식 일정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준비 안 된 정권이고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일정조차도 숨기고 있고 합의가 안 된 것들을 국민들에게 합의가 됐다고 한다라고 속이고 있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통일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통일부 장관입니다. 지금의 국면은 북한의 핵 선제 공격과 우리 확장 억제력에 의한 또 선제적 핵 공격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강대강 전력이죠. 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력법을 만들어서 좀 이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으로 좀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입장은 그게 뭐 선제탕일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소위 담대한 구상, 우리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대로 북한에 대해서 물론 도발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억제, 지금 말씀하신 확장 억제나 이런 걸 통해서 막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 이 핵 개발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제재를 더 촘촘히 하고 또 제재를 더 철저히 이행을 해서 이 북한이 반드시 이 대화로 나올 수 있게는 만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담대한 구상이고 그런 점에서 이 핵 문제를 이 대화로 풀겠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담대한 구상은 비핵개방 3천의 담대한 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은 담대한 망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봐서는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 그 자체가 싫다라고 표현한 이 상황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그 신뢰 회복은 대화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미국의 전략문제연구소의 빅터차 지금 주미대사로까지 언급되었던 분이시죠. 그분이 최근에 발표한 연구 논문의 데이터입니다. 보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편집해가지고 꺾은 선 그래프로 다시 편집해 보았습니다. 파란 선이요. 남북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의 선이고요. 빨간 선이 그때의 북한의 도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나 그 다음에 군사적 위협을 가했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대화 협상이 높았을 때에는 빨간 선, 도발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없었을 때는 빨간 선이 치고 올라와서 미사일과 핵 도발 이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금방 우리 권영세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강대강 전략도 필요하지만 대화 협상의 중요함을 빅터차 교수로부터 또한 확인되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보시고 좀 어떻게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다. 예. 뭐 사실 대화가 지속이 되면 도발이 적고 이런 부분은 굳이 무슨 데이터를 보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건데 이 데이터가 그 상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뭐 담대한 그 비핵개방 3천과 담대한 구상이 비슷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여정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제가 김여정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라. 연구를 하면은 비핵개방 3천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송에 되고 이렇게 뭐 사전 조율 없는 그런 대북 제안보다는 비공식 공식 라인을 다 동원을 해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찬을 복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인이 제대로 확보되지 네.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공개적으로 북한에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강산 관광이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중단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강산 기업협회와 금강산 투자기업협회가 이 경업보험제도가 유지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모로 차별과 피해 보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청산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희 정부도 사실은 그 뭐 개성공단도 그렇고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 그 외에 그 경협으로부터 그 피해를 받은 기업 전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도움을 줘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이게 청산 부분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 사항도 더 봐야 되고 또 국가 재정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 뭐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한다라는 거가 그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 그 뭐 세금은 결국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국회나 혹은 그 유관 기관들하고도 상의를 좀 해야 되고 또 뭐 무엇보다도 국내 일반적으로 어려운 기업들과의 형평성, 이건 뭐 공정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일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이제 경업 보험이 들어 있어서 그 보험에 의한 보상도 부족하나마 그렇지만 금강산 관련된 기업들은 그거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뭐 더 있습니다. 관광 기업들은 이명박 정부 때 일방적인 관광 취소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국가적 책임을 져달라라고 하는 요청사항. 네, 뭐 이명박 정부에서 그만둘 때 그게 이명박 정부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소위 박항자씨 사건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뭐 누가 원인을 따지지 말고 어쨌든 국가에서 시작을 해서 권유를 해가지고 그 나중에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국가가 케어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상당 부분 국가가 노력을 해서 상당 부분은 지원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이 개성공단보다 좀 적은 이유는 보험의 유무 차이도 있지만 거기에 지금 한 50% 정도는 현대에서 투자를 했고 나머지가 나머지 기업인데 그 중에서도 금강산 골프장을 하는 아난티 기업 같은데 포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대기업에 대해서 그 지원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적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허 의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통일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스템 외교, 시스템 대응 전략들을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용